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28차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론과 소용돌이 한국 정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성정치 체제나 기성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고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인지 아니면 후퇴의 조짐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장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자부하지만 이번에 겪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민주주의 후퇴인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진미경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진미경 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고등교육 장학생으로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 유학하여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아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 교수로 계십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좋은 논문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이제 연구 주제는 연구 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이론하면 존 로크 이래로부터 민주주의 이론이 이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이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핵심 사항은 작은 국가와 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국가 큰 사회를 유지하려고 해도 이 국가와 사회관계에 대한 변형이 조금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큰 국가 큰 사회 또는 작은 국가 작은 사회 이런 이제 여러 형태의 변형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고전적 민주주의의 이론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큰 국가와 큰 사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강한 국가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 이렇게 이제 큰 국가인가 아니면 강한 국가인가 어떤 것이 더 적합한 용어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미 우리가 고전적 민주주의에서 작은 국가 큰 사회라는 것이 이렇게 거의 클래시컬하게 정형화됐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큰 국가 큰 사회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 이제 문제의 발달은 우리가 이제 70년대 말부터 권위주의 국가였던 국가들이 거의 다 이제 민주화가 됐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남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아시아 이런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화됐는데 이 나라들이 서양 국가들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답습을 했는데 민주화가 되니까 권위주의 국가가 쇠퇴하고 민주화가 되니까 사회에서 막 그런 욕구가 이제 용솟음 쳤고 그런데 이런 작은 국가 고전적 민주주의의 작은 국가 이론으로서는 작은 국가 모델로서는 경제 민주화 이후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이 보기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냐, 쇠퇴하는 것이냐, 그리고 권위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체제를 정치학자들이 많이 이제 시도해봤고 또 현실에서 트라이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결국 민주주의가 제일 더 베스트
가장 최선의 정치 체제는 아닐지라도 the least worst, 덜 나쁜 체제, 가장 덜 나쁜 체제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권위주의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내놓은 답이 국가의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고전적 민주주의의 작은 국가 갖고는 이런 민주화 이후에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큰 국가와 큰 사회를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그 박사 논문은 뭐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썼고요. 그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의 관심이 뭐 여러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많은 그 연구 주제가 다양하지만 결국 그 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체제, 레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짐의 문제라는 것은 지배자하고 국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배자와 국민의 관계가 평등하면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지배자가 100%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은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소련식의 전체주의고, 중간 타입이 이제 권위주의인데, 결국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전체주의냐 어떤 체제가 가장 이상 국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체제가 그 정치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이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 그 개념 정의가 있겠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룰오블로, 룰바이로, 법치,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뭐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선거 또는 이제 삼권 분립, 다수결,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제1세계 영미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온 민주주의 이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3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이제 신생국가가 설립이 됐는데, 많은 제3세계에서 이제 군인이 정권을 잡는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헌팅턴이 그 Soldier and the State, 군인과 국가라는 책에서 제3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런 그 영미식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법치, 정기적인 선거, 상권 분립, 다수결 외에 제3세계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군부의 탈정치화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요소를 새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가 사회관계로 민주주의를 규정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에서 그 국가와 사회관계로 민주주의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국가에다가 좀 초점을 더 맞추었습니다.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 작은 국가 큰 사회 이론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자유주의 이론에서 그 발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붙일 때 가장 그 중요한 요소를 따서 이름을 붙여서 내셔널리즘 하면은 민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셔널리즘,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하면은 그 자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테크놀로지, 생산, 소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고,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왜 그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해야 하느냐?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은 2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아담 스미스 작은 국가로는 그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출발한다. 근데 이제 왜 자유를 부여해야 하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춘 존재이고, 그래서 그 개인의 이익은 개인이 가장 잘 알아서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는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보면은 우리 요새 이제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가들에 대한 그런 회의, 뭐 실망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 너무나 그 재미있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정치가나 입법자는 우둔하고 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가들을 정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통치하는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쓸모없거나 아주 유해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은 자유를 이제 정치가들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고 자유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가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유주의 이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시기에 우리가 그 고대 중세 때 정치 사상은 공동체 공익을 퍼블릭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그런데 이제 홉스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생긴 것 공동체가 생긴 것은 그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정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홉스 이래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과연 개인의 사익이 공동체의 이 공익에 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는 홉스와는 달리 개인의 사익 추구가 셀프 인터레스트가 공익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 저서인 그 유명한 국부론을 보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국부론의 후반부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유명한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영국식의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담 스미스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과 양족간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고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인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우리들의 자애심에 호소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섭을 반대하고 작은 국가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담 스미스 경제학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러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다 관심을 가졌고 거기서 이제 그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이제 분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국부론 처음부터 이제 분업의 효율성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핀 만드는 공장을 예로 드는데 핀 그 조그만 하나를 만드는데 18개의 독립된 조작으로 분할되어 있어서 혼자서 핀을 만든다면 1개 내지는 하루에 1개 내지는 20개 정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분업을 실시한다면은 240개 또는 4,80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내에서 분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국제적으로도 분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국제적으로 분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로 아담 스미스를 부정하는 그런 종속 이론이 나오게 되고 또는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담 스미스의 작은 국가 이론을 부정하는 제3세계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큰 국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의 출발점은 로크이지만 로크 이론에서는 종속 이론이라든가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여기서 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자유무역에 근거해서 국내의 자유무역에 근거해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하면은 그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나라들은 농업이나 광업에 그 특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은 주로 못 사는 나라는 가격이 싼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잘 사는 선진 공업국들은 가격이 이제 비싼 공산품을 계속 수입하게 되면은 그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득이고 국제적으로 그
분업을 실시하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이득이고 자기가 잘하는 상품을 수출하면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이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것에 반대해서 만약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분업을 실시하게 되면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무역 격차가 커져서 계속 후진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후진국은 선진국에 계속 종속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 분업론에 반대하는 그런 종속 이론이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설립된 그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양 사회와는 달리 뭐 부르주아 계급 중산층도 없고 자본도 없고 테크놀로지도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경제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작은 국가론은 부정이 되고 이제 큰 국가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담 스미스의 국가 이론을 보면은 이게 작은 국가이지만 아담 스미스 국가 이론 자체에서도 우리가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불의 또는 억압으로부터 치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개인이나 사회가 할 수 없는 공공 사업을 국가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은 국가론의 아담 스미스의 국가론을 따르더라도 이 세 가지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은 아담 스미스 이론에서도 국가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세 가지 국가 역할 중에 1번하고 2번은 국가가 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내부의 치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런 두 가지는 그 로크의 사실 제2정부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독창적인 이론은 아니고 로크의 이 두 가지 역할, 국가의 두 가지 역할 플러스 아담 스미스가 그 추가한 것은 국가가 공공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전적인 자유 그 국가론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역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3세계에서 발전을 그 단기간에 이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국가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큰 국가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우리가 이제 그 큰 국가를 그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으로서 그 파키스탄 출신 학자인 함자 알라비의 과대 성장 국가론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 학자인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다 똑같아요. 그 함자 알라비도 파키스탄은 그 파키스탄 국가의 특징은 관료와 군부가 연합한 것이다. 오도넬도 관료와 군부가 연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함자 알라비는 그 오버 디벨롭드 스테이트 과대 발달한 국가다 이런 이제 오버 디벨롭드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을 그 과대 그냥 성장 국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자 알라비 이론보다는 아마 오도넬의 이론이 그 미국 학자들하고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오도넬의 이론이 훨씬 더 이제 지배적인 이론으로 그 부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특징은 결국 그 베버의 국가론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버 국가론을 그 네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특징이 첫 번째는 행정적이며 법적 질서, 두 번째는 관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국가는 폭력을 정당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베버의 국가를 규정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특히 이제 그 2번하고 4번 관료하고 폭력을 그 어답트해서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 하면은 그 두 번째 관료, 그다음에 군인이 지배하는 권위주의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베버의 국가론에서 그 제3세계 국가를 설명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이 출현하게 됩니다. 작은 국가는 민주화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경향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보면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그런 현상을 한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중동에 보면 우리가 그 튀니지에서 제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 튀니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이런 등에서 그 7페이지 보시면 2010년 튀니지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난 후에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등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실 그 튀니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주주의가 쇠퇴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08년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그 이제 민주주의의 본산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결국 민주화된 국가의 정책 능력에 실망해서 예전에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권위주의에 대한 그 매력을 일으킨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G2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소련도 이제 그 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에 침체기가 있었지만은 푸틴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다시 러시아가 이제 그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자들 사이에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민주주의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현상을 가만히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그 권위주의에 대한 동경심을 불러일으킨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는 민주화됐다가 실패한 리비아, 이집트 또는 헝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그 실제로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였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리비아, 이집트, 헝가리 같은 그런 민주주의가 실패했다고 그 진단하는 국가들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준권위주의 국가, 권위주의에서 조금 민주주의로 이렇게 기운 국가, 또는 혼성 체제, 또는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은 이들 국가들을 아주 전통적인 사회의 세습재산 국가라고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볼 때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였던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지, 민주주의 쇠퇴라고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큰 국가 민주주의 이론을 출발시킨 사람은 그 미국 학자인 미그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엘 미그달인데 지금 그 시애틀에 있는 그 무슨 어디 학교죠? 워싱턴 주립대학교 그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학자는 바로 이 미그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그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 제3세계의 군부 독재 국가에 너무나 익숙해서 제3세계 국가는 다 큰 국가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미그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3세계는 오히려 국가가 작고 약한 국가다, 실패한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읽고 사실 굉장히 그 지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제3세계 국가를 연구를 했는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 군부 독재 국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가가 크다 그러고 제3세계 국가가 크다 그러고, 왜 미그달은 똑같은 국가를 연구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를 들면 왜 미그달은 멕시코의 국가는 작고 약하다고 했는가? 이제 그 차이는 미그달은 다른 그 정치학자들과 달리 국가를 여러 측면에서 다원적으로 국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미그달은 이제 국가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사회 침투 능력, 그다음에 자원 징수 능력, 이거는 이제 뭐 조세 같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 지배 능력, 자원 사용 능력, 이렇게 국가를 4차원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 크다고 보았던 이유는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에서 제3세계 국가가 강하다, 크다라고 보았던 것은 1번과 2번 사회 침투 능력과 자원 징수 능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10페이지 보시면 맨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그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는 능력, 즉 국가 지도자의 정책이나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준수하게 하는 국가의 능력이나, 또는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사회 자원과 여기서는 이제 사회 자원에는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들어가는데,
그런 국가가 원하는 대로 사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을 분석한다면 제3세계 국가들은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의 큰 국가 이론과는 달리 오히려 국가가 약하거나 실패한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그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이렇게 이제 5국가를 연구했는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다 국가가 사회를 지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는 제3세계에서는 오히려 사회가 강했다. Strong society and weak state. 사회가 강하고 국가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실 그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결론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약한 국가를 어떻게 강한 국가로 만들 것인가 할 때 미그달은 이제 그냥 기존의 사회 집단이나 사회 지배 세력에 영향받지 않고 지도자 원칙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관료 집단을 발전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 계산을 잘하는 지도자들이 출연해서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결론 부분은 좀 더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위기 10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정치적인 혼란 역시 그 미그달의 약한 국가 강한 사회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커다란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세월호 메르스 사태인데 이 사태는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국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탄핵까지 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 개인의 무능력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최순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통령과 사적 관계인 비선 실세 정치로 대표되는 크로니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그 대통령 개인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 정치의 잔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결국 한국의 경우도 국가가 작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국가가 작았기 때문에 국가가 붕괴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주로 국가에다 초점을 맞췄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이제 붕괴된 것은 약한 국가가 원인이고 또 하나 원인은 시민사회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약한 국가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강한 시민사회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그 1970년대 박정희 군부 독재 저항하면서 출현했고 그리고 이제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활동은 자제하고 비정치적인 이슈에 집중하는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민사회 집단이 경실련 같은 거죠. 정치적인 이슈에서 물러나서 생활과 관계되는 이슈로 오리엔티드 됐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시민사회가 다시 정치화돼서 2000년 총선에서 이제 낙선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적인 영역으로 복귀하였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는 한국 정치에서 주요한 그 정치적인 행위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최신슬 게이트가 촉발되면서 시민사회는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촛불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마침내 시민사회는 국가를 이제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치 앞날은 성공에 도취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행사할 것인지 국가가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강한 국가로 들어갈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큰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미그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세우는 사람이 그 일본계의 미국 정치학자로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국가를 다원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가를 단일체로 보지 않고 스코프, 범위하고 능력, 커패시티 또는 스트렝스로 그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 이후에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을 따라서 서양 사회를 따라서 제3세계가 무조건 국가를 다 약화시켰는데, 권위주의 시대 때 강화된 국가를 무조건 약화시켰는데, 후쿠야마의 주장은 국가가 담당하는 범위는 약화시키되 축소시키되 능력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되는데, 제3세계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 그 아담 스미스식의 고전적 민주주의를 따라해서 범위랑 능력도 같이 약화시켰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위기도 일어나고 권위주의로 회귀하게 됐다. 그래서 후쿠야마 결론은 이제 범위는 축소시키되 능력은 그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그러면 후쿠야마가 말하는 국가의 능력과 범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국가의 능력은 국가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법을 제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능력, 최소의 관료로 독직, 부패, 뇌물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책임성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범위는 국가가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목표를 의미해서, 이제 국가의 범위를 줄이려면은 민주화 이후에 지방분권이라든가 국영기업의 민영화처럼 지방이나 시장에 국가가 담당했던 기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후쿠야마 결론은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가 아닌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보고 있는 나라들은 민주주의 한 적도 없었고, 이들은 권위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집트라든가 리비아라든가 뭐 이런 국가 보면 오히려 세습재산 국가나 막스 베버의 세습재산 국가나 또는 신세습주의 국가들이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세습 국가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세습 국가에서 모던 국가로 변화하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든 특징, 강한 국가, 작은 사회를 부정해서 작은 국가, 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야마가 말한 대로 범위와 능력을 구분해서 범위는 축소시키되 국가의 능력은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큰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그 시민사회가 담당할 수 없는, 그런 국가만이 담당할 수 있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런 큰 국가하고 큰 사회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 사회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의미하는 큰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정치화된 시민 사회가 아니고, 옛날에 그 소셜 이슈에 집착하는 경실련처럼, 우리나라에서 경실련처럼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개선하는 그런 시민 사회.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그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정말 자율적인 시민사회, 그것을 저는 큰 사회로, 큰 시민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 이제 작은 국가 모델 다 버리고 국가의 능력도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 또는 사회의 능력도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큰 국가하고 큰 사회 이론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